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주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개표 현황과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특보, 뉴스리뷰, 뉴스투나잇 등을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초중고등학교의 일부 학년은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제시된 한 주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실시 현황과 코로나19로 바뀐 투표 절차에 초점을 두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0일 뉴스투나잇 선택 415에서는 여느 때와 많이 달라진 사전투표 첫날 풍경을 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은 1m 간격 대기선을 따라 거리두기를 하며 이동하고 손소독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장에 입장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의 이름이 정당 투표용지에서 빠지고 투표용지도 50cm에 달하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뉴스특보 선택 415에서는 사전투표 둘째 날 서울역 사전투표소를 현장 연결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했는데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고 이번에는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다고 짚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달라진 투표 절차를 소개하면서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로 안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서 얼굴 보여주면 되는데 본인과 다른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뉴스특보 선택 415에서는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여지없이 빗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399만 명 가운데 1,17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 사전투표율 26.69%를 기록했는데 4년 전 총선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전라도의 투표열기가 가장 뜨거웠고 경상도 특히 대구는 가장 저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은 코로나 감염 위로로 분산 투표 심리가 작용하고 무당층도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다루면서 투표 현황과 더불어 방역 절차를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번 사전투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유권자들이 관심이 많았던 투표소 안의 방역 절차와 이에 따른 투표 절차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의 방역 절차나 투표 절차는 궁극적으로는 4.15 총선의 일종의 사전 연습이라는 점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했던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사전투표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짚어주었다면 중앙선관위에 도움이 되고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국내 중고등학교의 첫 온라인 개학 소식을 전하면서 원격 수업 실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9일 오후 1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의 첫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개학 후 출석 체크와 강의를 위한 EBS 온라인 클래스는 오전부터 먹통이 됐는데 별도 안내도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EBS와 교육부는 이용자 과다로 발생한 접속 지연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훈혜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 불편함, 어려움 등은 교육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영상이 끊기고 에러가 나는 등 불편이 지속되자 교육당국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온라인 개학 첫날 수업 방식이 교사마다 다양하다 보니 학생이나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는 천차만별인데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학교가 고민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접속 가부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IT 기기를 통해 최대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교사들의 역량이 원격 수업 성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뉴스리뷰에서는 전국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이 원격으로 수업을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참여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나는 그 다음 주 주차에는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3과 고3이 온라인 개학을 맞은 데 이어 16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과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다고 앞으로 일정을 전했습니다. 향후 관건은 스마트 기기 확보와 안정된 인터넷 접속이라고 지적하면서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22만 3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인프라가 없는 일부 학교 교사들의 걱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온라인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는 교청의 입장도 전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현재 스마트 기기 32만여 대를 비축해 적시에 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과 함께 원격 수업을 위한 이틀의 적응 기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셋째 주부터는 학생부 반영 가능한 수업 일수 인정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사가 자신의 교과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수업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응 기간 첫날 오전부터 학습 관리 시스템인 EBS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 장애를 보이기도 했는데 교육부는 시스템 내부 구성을 변경해 정상화했고 이런 상황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 중고등학교 3학년 약 85만 명 중에서 절반을 조금 밑도는 학생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 학습터를 이용하고 그 외에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초중고생 전체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 실시간 접속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진단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 6시 뉴스특보에서는 이틀째인 중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원격 수업의 출석률이 99%에 육박했고 EBS 접속 장애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가 교사들의 영상 업로드 시간을 제한해 불편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고비는 16일 이뤄질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초등학교 1, 3학년을 제외한 404만여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4배 넘는 학생들이 접속하는 만큼 서버 오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상 초의 온라인 개학 소식을 전하면서 초기 발생한 기술적 장애와 추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우 시기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 실시 결정 과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 현장의 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의견이나 궁금증을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나 가정에서 원격 수업의 기술적 문제만큼이나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될 것인지 혹은 학생들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학교와 가정의 소통이 제한적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후속 보도에 반영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이끄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보다 유용하고 시기적절한 보도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지침 위반 사례의 증가와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 방안에 대해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8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자가격리자가 또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와 상판 등으로 격리자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 필수 상황인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기초자치단체의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밀착 확인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격리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나오는 편법을 쓰더라도 전담 공무원이 불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응하지 않으면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낮 12시 뉴스특보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50명을 밑돌고 누적 완치율은 70%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주말에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 등을 통해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본인 동의를 거쳐 안심밴드라는 이름의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는 방향과 동작 감지 기능 추가 등 자가격리 앱의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 등을 2주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를 하루 두 차례 말고도 무작위로 추가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 불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의 증가 추세를 보도하고 정부의 대처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적 방역 체계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 지침 위반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적절한 조치만큼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만큼이나 그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적절한 방역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보다 자발적인 협력을 호소하는 내용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홍익대학교 법학과 홍현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3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선 코로나19로 부각된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증가했던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병상이었다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된 환자가 한때 2,000명에 육박했고 입원 대기 중 숨지는 환자까지 발생했던 건 감염병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224개소로 5%에 불과하다는데요. 지도로 만들어진 표를 통해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첫 코로나19 환자를 격리치료한 인천의료원에 찾아가 봤다는데요. 조승현 인천의료원 원장은 중국에서 감염병이 새로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부터 병상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했다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 속에서 민간병원은 기존 환자들로 인해 감염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설립해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약 12개로 OECD 최고 수준이지만 공공의료기관 병상은 1.3개에 그쳐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고 하는데요. 이 격차를 그래프로 보여줘 그 간극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데요. 의료 인력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3월 초 대구에서 의료진이 부족해 자원봉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의료진 사이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급기야 의료진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이경민 참여연대 팀장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감염 사태에서 핵심은 의료 인력인데 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해외 상황도 소개됐는데요.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일본 아베 총리는 7개 도시를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코로나19 치명률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는 고령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의료 체계에서 원인을 찾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긴축 재정에 들어갔고 공공의료 수준이 크게 저하돼 이번 코로나19로 몰려든 환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의료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가장 심각한 곳은 미국이라는데요. 애초부터 시장 의료 민영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미국은 비싼 병원비로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초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비용만 500만 원에 달했다고 하니 미국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경민 팀장의 말에 따르면 국민 건강권을 실현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며 재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응 기제가 부재하고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의 가장 큰 난관은 수익성이라며 지난 2013년 경영난으로 폐쇄된 진주의료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공의료 특성상 수익을 내기 힘들면 국가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인프라는 잘 갖춰졌지만 치료를 시행할 공공의료는 취약한 만큼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에 대비하려면 체계화된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또 한 번 강조됐습니다.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표준 진료와 적정 진료 등 일반 병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영 씨는 2년 전 위암 3기 말을 진단받았으나 인천의료원의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수술을 통해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또 거기다가 제출하면은 또 환급을 해줘요. 저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신은정 인천의료원 공공의료 사업팀장은 공공의료 프로젝트인 인천소는 약손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데요. 전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국장은 국가가 국립대병원 정원을 늘리고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공립의과대학을 신설해가지고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상기하며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최저라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OECD에서도 최저인 나라이거든요. 김창엽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병원을 전체 국영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공의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훑어보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봤는데요. 홍현지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인천의료원 조승영 원장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환자를 격리 치료했다는데요. 중국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상을 확보했다고 하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돋보이는 공공의료기관의 강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개학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 드러나는 불편함, 어려움들은 저희 교육부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계약인 만큼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작된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온라인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배경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도 정리해 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중고교가 지난 9일 중3, 고3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중3, 고3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각자의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원래 3월 2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입니다. 9일 중3, 고3에 이어 16일에는 중고 1, 2학년과 초등 4, 6학년이 마지막으로 초등 1, 3학년은 20일에 온라인으로 개학합니다. 원격 수업은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교사와 학생을 화상 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영상과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입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인 9일 고3과 중3 학생 출석률이 99%에 달해서 평상시 3월에 신학기 출석률 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개학 첫날에는 1시간 이상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EBS가 긴급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개학 이틀째인 10일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나흘 만인 13일에 2시간 40분 동안 먹통이 되다가 정상 운영되는 등 접속이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자 16일 2차 온라인 개학 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교사들의 강의가 지나치게 EBS 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만 진행된다는 지적에는 수능이 EBS와 70% 연계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EBS 영상 위주의 수업을 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면서 등교 수업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교육부 차관의 말을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EBS 영상을 자동 재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부정한 출결 방법은 교육청에 공유하고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사상 첫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EBS 온라인 클래스의 접속 현황을 위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상황을 점검하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모습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작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는 부족해 보입니다. 또 학년별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이 예정된 상황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의 접속 문제뿐만 아니라 보완해야 될 다른 문제는 없는지 언론이 꼼꼼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 사태로요. 올해 수능도 2주 연기가 됐습니다. 때문에 고3 학생과 재수생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그마저 온라인으로 개학되는 바람에 이번 대입에서는 고3 현역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동아일보는 꼬인 대입 일정 고3 재수생보다 절대 불리라는 제목의 4월 1일자 기사에서 고3 학생은 개학 연기로 인해 학습량이 크게 부족한 데다 원격 수업도 한계가 있는 반면 재수생은 대부분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 중이어서 수능에서 재수생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진행하는 탓에 이른바 반수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동아일보는 재학생이 유리한 수시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마감일은 미뤄졌지만 학생부에 반영하는 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고3 재학생은 언제일지 모르는 등교 정상화 이후 학생부 및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일찌감치 재수를 선택하는 고3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도 지난 1일자 기사를 통해 수시 모집에서 학교 유형에 따라 합격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3학년 1학기 차별화가 어려워진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이미 학교 내 대회를 통해 비교과 영역까지 충실히 준비한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재학생들이 수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유행으로 교사들의 진로 진학을 위한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3 학생이 학원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 2일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대입 수시 확대를 제안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고3 수험생이 재수생보다 현저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3 재학생들에게는 수능 연기나 난이도 조절보다는 수시 모집을 확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임 교육감이 수험생 누구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고3 수험생과 재수생의 형평성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로 온라인 개학과 수능 연기는 불가피해 보이며 고3과 재수생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 중심의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고3 수험생 안에서도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세심한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학 역시 현재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이제 수업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약간의 이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나요? 네. 지난 9일까지 2020년도 1학기 수업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대학교는 이화여대, 건국대, 숭실대, 서울여대 등입니다.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에 접어들 때까지 온라인 강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많은 대학들이 5월 초중순까지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4월 9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 요구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적게는 수년에서 10년 넘게 동결해온 대학이 많다면서 안 그래도 예산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서버 지원비, 증설비 등 콘텐츠 제작 지원에 들어간 비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한 내용을 전했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온 학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취소가 잇따르자 재정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대학들이 1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고, 총선을 앞둔 각 정당도 잇따라 등록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대학들은 일률적인 등록금 반환 대신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검토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정치권 가세한 등록금 반환 논의, 대학은 특별 장학금 검토라는 제목의 4월 9일자 기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개강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해서 대학 강의가 정상화돼도 등록금 반환 요구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대학 측 학생들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후속 보도가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모두가 처음인 온라인 개학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안전권 또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온라인 개학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우선 학교들이 많이 이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가 많은 학생들이 접속할 때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버 증설과 통신 용량 확대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EBS의 학습 제공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언론이 플랜 B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등교 개학 시점을 무기한 미뤄둔 상태에서 온라인 원격 교육이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의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론 수업 위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예체능 계열은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 실습과 실기 수업에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개별 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의 경우 등교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언론이 다양한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규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